아내가 치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요양병원 CCTV가 꺼졌습니다. 47년을 함께한 아내, 정체를 알게 된 건 이제서야였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떤 이야기 들려주실 거예요? 여름방학이면 할아버지 댁에서 보내는 시간이 내겐 항상 특별했어. 도시의 소음과 부모님의 잔소리에서 벗어나 시골집에서 보내는 시간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지. 특히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최고였다. 할아버지는 멍하니 정원을 바라보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줄까 한다. 이건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되는 비밀이야. 알겠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할아버지는 오래된 앨범을 꺼내셨어. 그 속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진이 있었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도 벌써 3년이 됐구나.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이내 다시 앨범을 넘기시며 말씀을 이어가셨어. 내가 76세가 되던 해, 그러니까 3년 전쯤이었다. 난 정희와 함께 이 집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었지. 50년 가까이 함께한 아내였으니 서로의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생각했어. 정희는 항상 부지런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정원 가꾸기에 빠져 계절마다 다른 꽃을 피웠지. 우리는 이 시골에서 은퇴 생활을 시작한 지 12년이 됐었어. 아이들은 모두 도시에서 자기 삶을 살고 있었고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었지만 우린 둘이서도 충분히 행복했어. 하지만 그해 봄부터 정의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엔 사소한 것들이었어. 방금 둔 안경을 찾거나 같은 질문을 반복하는 정도였지. 나는 그저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어. 우리 모두 늙어가고 있으니까. 여보, 내가 물 끓이고 있었나? 아니, 방금 끓였잖아. 저기 주전자에 있어.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지. 그러다 어느 날 밤 정희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 앉더니 이상한 말을 중얼거렸어. 백로 귀환, 암호 해제, 파일 이동. 정희야, 무슨 꿈 꿨어? 내가 그렇게 물으니 정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 나를 쳐다봤어. 그리고는 다시 누워 잠들었지. 다음 날 아침 그 일을 물어보니 정희는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됐어. 정희가 요리하다 갑자기 멈춰 서서 창밖을 한참 응시하거나 전혀 다른 요리를 하기 시작했지. 가끔은 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 의사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이라고 했어. 난 눈물을 참으며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정희를 햇살요양병원에 모시기로 결정했어. 정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병원에 가기 싫다고 했지만 내가 혼자서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었어.
진우 씨, 제발. 집에 있을게요. 여기서 죽고 싶어요. 정희의 애원하는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 하지만 난 그때 알지 못했지.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를. 병원에 정희를 두고 혼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내 인생에서 가장 길고 쓸쓸한 순간이었어.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갑자기 사라진 집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지. 당신이 없으니 집이 너무 조용하군. 텅 빈 집에 혼잣말을 던지며 난 정희가 좋아하던 찻잔에 녹차를 우려 마셨어. 그리고 그날 밤 모든 것이 바뀌었지. 자정이 조금 지났을까?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는 희미한 소리에 눈을 떴어.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서랍을 여는 소리 같았지. 도둑인가? 나는 침대 옆 골프채를 집어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어. 복도 끝에서 약한 빛이 새어 나왔지. 거실이었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난 용기를 내어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거실로 향했어. 그리고 그곳에서 검은 옷을 입은 작은 체구의 사람이 우리 가족 사진 액자를 뒤적이는 모습을 발견했지.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찰칵하고 맞물리는 느낌이 들었어. 그 침입자의 움직임이 너무나 익숙했거든. 50년간 매일 아침 보던 움직임이었지. 정희? 침입자가 놀라 돌아봤어. 검은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 분명 정희의 눈이었어.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알던 아내의 것이 아니었지. 차갑고 날카로웠어. 우리는 잠시 그렇게 서로를 바라봤어. 그리고 갑자기 정희가 창문을 향해 뛰어갔고 나는 반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진우 씨, 움직이지 마세요. 차가운 금속이 내 목에 닿았어. 작은 단검이었지. 정희는 내 손을 떼어내고 창문을 통해 사라졌어. 그 모든 일이 몇 초 만에 일어났지. 난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 내가 50년간 함께 살아온 아내가 방금 내 목에 칼을 들이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지.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을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액자 하나가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 우리의 결혼 25주년 기념 사진이었지. 액자 뒤에는 작은 공간이 있었고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어. 다음 날 아침 일찍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 박진우님, 죄송합니다만 정희 씨가 사라졌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 순찰 중에 침대가 비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CCTV를 확인해 보니 모든 카메라가 이 시간 동안 꺼져 있었더군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충격적이었어. 의사는 계속해서 뭔가를 물었어. 혹시 정희 씨 가족 중에 군 출신이나 특별한 직업을 가진 분이 계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왜 그러시죠? 아, 별건 아닙니다. 병원 보안 시스템이 아주 정교하게 무력화됐거든요. 전문가의 솜씨 같아서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난 멍하니 앉아 있었어. 내가 알던 정희는 평범한 가정주부였어. 우리는 서울에서 만나 결혼했고
난 중학교 국어 교사로 그녀는 도서관에서 일하다가 아이들이 태어난 후 전업주부가 됐지.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정말 그랬을까? 가족 앨범을 꺼내 정희의 과거를 되짚어 보기 시작했어. 우리가 만나기 전 정희의 사진은 거의 없었어. 그녀는 항상 자신의 과거에 대해 말하기를 꺼렸고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했지. 갑자기 기억 한 조각이 떠올랐어. 결혼 전 정희에게 청혼했을 때 그녀는 갑자기 3개월간 연락이 두절됐었지. 그때 그녀는 할머니가 위독해서 시골에 내려갔다고 했어. 돌아왔을 때 정희는 조금 달라져 있었어. 더 날카로워지고 가끔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습관이 생겼지. 그리고 또 하나, 정희는 항상 아주 가벼운 잠을 잤어. 50년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먼저 일어난 적이 없었지. 생각에 잠겨 있는데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 문 앞에는 아무도 없었고 작은 봉투 하나만 놓여 있었지. 봉투를 열자 짧은 메모가 있었어. 미안해요, 여보. 나에 대해 알고 싶다면 서재 안구식 라디오를 켜요. 오후 3시 정각에 정희의 필체가 틀림없었어. 난 시계를 보았지. 2시 50분이었어. 가슴이 두근거리며 서재로 향했어. 정희가 가끔 클래식 음악을 듣던 오래된 라디오가 책장 한 켠에 있었지. 난 그것을 켜고 기다렸어. 정각 3시 라디오에서 잡음이 들리더니 낮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어. 호출명 백로. 마지막 지령을 시작한다. 창고 374번 코드 입력 7-2-9-0-4-3 자정까지 완료. 반복한다. 메시지는 3번 반복된 후 다시 일반 방송으로 돌아갔어. 난 그 메시지를 받아 적었어. 백로라는 이름이 아까 정희가 잠꼬대처럼 중얼거렸던 그 단어였어. 머릿속이 복잡해졌어. 이게 다 무슨 의미지? 정희는 대체 누구지? 답을 찾기 위해 난 오랜 친구 한 명에게 전화를 걸었어. 김대철 예비역 국방정보본부 출신으로 가끔 낚시를 함께 가던 친구였지. 대철아, 지금 시간 좀 있나? 급한 일이야. 2시간 후 나는 대철의 집 앞에 도착했어.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곧바로 물었지. 무슨 일이야?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네. 나는 그에게 액자 뒤에서 사라진 USB에 대해 그리고 라디오 메시지에 대해 모두 말했어. 처음엔 대철도 반신반의했지만 상황을 듣고 나서는 심각한 표정이 됐어. 그 코드 번호 한 번 더 말해봐. 7-2-9-0-4-3. 대철은 턱을 문지르며 생각에 잠겼고 잠시 후 결심한 듯 말했어. 따라와. 그는 나를 지하실로 데려갔어. 그곳엔 컴퓨터 여러 대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었지. 마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작전실 같았어. 은퇴했다고 했잖아? 내가 물었어.
몸은 은퇴해도 머리는 안 돼서 말이지. 대철이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 그는 컴퓨터를 켜고 여러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지도 하나를 띄웠어. 서울 외곽의 한 창고 단지였어. 374번. 여기야. 이 창고는 국가정보원의 오래된 비밀 보관소 중 하나야. 90년대 초반에 폐쇄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대철은 다른 화면을 열어 무언가를 더 검색했어. 백로. 이건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활동한 여성 암살요원의 코드네임이야. 북한 고위급 인사 암살부터 제외 공작원 제거까지 전설적인 요원이었지. 하지만 85년 임무 중 사망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나는 숨을 들이마셨어. 정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거지? 대철은 잠시 망설이더니 답했어.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오늘 밤 그 창고에 가봐야 한다는 거야. 밤 11시 우리는 창고 단지 앞에 도착했어. 대철은 작은 가방에서 권총을 꺼내 확인했어. 아직 쓸 줄 알아? 내가 물었어. 자전거 타는 것과 같아. 한번 배우면 평생 잊지 않지. 우리는 조심스럽게 창고 단지로 들어갔어. 374번 창고는 구석에 위치한 낡은 건물이었지. 겉보기엔 버려진 지 오래된 것 같았어. 대철이 도որ하게 코드를 입력했고 놀랍게도 문이 열렸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지. 내부는 어두웠지만 손전등을 비추자 여러 선반과 금속 캐비닛이 보였어. 대부분은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중앙의 한 캐비닛만큼은 깨끗했어. 그리고 그 앞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어. 우리는 재빨리 다가가 확인했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였고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어. 목에는 작은 칼자국이 있었지. 전문가의 솜씨군. 대철이 중얼거렸어. 캐비닛은 열려 있었고 안에는 오래된 종이 파일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 그리고 중앙에는 빈 공간이 있었어. 뭔가가 없어진 것 같았지. 방 구석에서 미세한 소리가 들렸어. 우리는 그쪽을 향해 돌아섰고, 움직이지 마세요. 정의였어. 검은 옷을 입고 손에는 작은 권총을 들고 있었지. 그녀의 한쪽 팔에는 피가 묻어 있었어. 정의야. 내 목소리가 떨렸어. 미안해요, 진우 씨. 여기까지 따라오면 안 됐는데. 대철이 천천히 권총을 들어 올렸지만 정의는 더 빨랐어. 그녀는 대철의 어깨를 정확히 맞췄고 대철은 신음하며 쓰러졌어. 대철, 내가 소리쳤어. 죽지 않아요. 그냥 움직이지 못하게 했을 뿐이에요. 정의가 말했어. 나는 눈앞의 정의를 믿을 수 없었어. 50년간 내 옆에서 살던 그 온화하고 다정한 여인은 어디로 간 걸까? 누구야, 당신은? 내 아내가 아니잖아. 정의의 눈에 슬픔이 어렸어. 나는 항상 당신의 아내였어요, 진우 씨. 단지
그것만이 내 전부는 아니었을 뿐이죠.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 누군가 다가오고 있었어. 시간이 없어요. 이것을 가져가세요. 정의가 작은 USB를 내게 건넸어. 여기에 모든 것이 있어요. 제발,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같이 가자, 정의야. 무슨 일이든 함께 해결하자고. 정의는 쓸쓸히 웃었어. 이미 늦었어요. 내가 한 일들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녀는 내게 마지막으로 다가와 이마에 키스했어. 당신을 지키려고 내가 얼마나 많은 거짓을 살아야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향한 내 사랑만은 진실이었어요. 정의는 재빨리 뒷문으로 사라졌고 그 직후 창고 문이 강제로 열렸어.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지. 나는 재빨리 USB를 주머니에 넣고 대처를 도와 일어서게 했어. 우리는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겨우 탈출했어. 대철의 어깨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병원에 들르긴 했지. 다음 날 우리는 대철의 안전한 컴퓨터로 USB의 내용을 확인했어. 그 안에는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의 한국 국내외 스파이 리스트, 암호 해독 파일, 그리고 미국과 일본 대사관 내 정보 거래 내역이 있었어.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정보야. 대철이 충격에 빠져 말했어. 누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암살 대상이 될 거야. 그제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어. 정의의 침해는 연기였어. 그녀는 이 정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또 나를 보호하기 위해 요양병원으로 들어간 것이었어. 그리고 마지막 임무를 수행한 것이지. 당신 아내, 대체 누구였던 거야? 대철의 질문에 나는 대답할 수 없었어. 50년간 함께 살았지만 나는 정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거야.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서울 외곽의 창고 화재로 2명의 신원 미상 남성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어. 그리고 그 후 정의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어. 일주일이 지났을까? 어느 아침 현관문 아래로 봉투 하나가 들어와 있었어. 안에는 짧은 편지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지. 진우 씨, 나의 반평생은 당신과의 행복이었고 나머지 반은 국가를 위해 흘린 피였어요. 용서받을 수 없겠지만 나를 기억해줘요. 당신은 내가 선택한 단 하나의 진실이었어요.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정의가 군사훈련을 받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그녀의 옆에는 백로 프로젝트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지. USB는 대철이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그는 그 정보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거라고 했지. 나는 다시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벽에 걸린 우리의 결혼 사진을 바라봤어. 50년간의 결혼 생활이 모두 거짓이었을까? 아니면 그녀가 말한 대로 우리의 사랑만큼은 진실이었을까? 치매였으면 더 좋았을걸. 나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정희가 좋아하던 녹차를 한 잔 우려 마셨어. 그리고 그날 밤, 현관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 할아버지, 그래서 할머니는 어디로 가신 거예요? 할아버지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그는 천천히 앨범을 덮으셨어. 그건 아무도 몰라. 어쩌면 지금도 어딘가에서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르지. 아니면 할머니가 스파이였다는 게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단다. 말해서는 안 되는 비밀과 믿어지지 않는 비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 둘 다였지. 할아버지는 앨범 마지막 페이지를 살짝 열어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내셨어. 할머니가 정원에서 미소 짓는 모습이었어. 하지만 난 항상 믿어. 할머니가 나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그리고 할아버지는 조용히 덧붙이셨어. 가끔 밤에 누군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 그럴 때면 난 일부러 눈을 감고 있지. 그게 정말 할머니라면 이제는 편히 쉬었으면 하니까. 할아버지의 눈가에 작은 눈물이 맺혔다. 그리고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 자, 이젠 저녁 먹을 시간이구나. 오늘 너를 위해 할머니가 좋아하던 된장찌개를 끓여놨어. 할아버지는 이야기를 끝내고 부엌으로 향하셨어. 나는 잠시 그 자리에 앉아 앨범 속 할머니의 사진을 바라봤어. 평범해 보이는 그 웃음 뒤에 얼마나 많은 비밀이 숨겨져 있었을까? 그리고 문득 궁금해졌어. 할아버지도 비밀을 숨기고 계신 건 아닐까? 할아버지, 저녁 준비 도와드릴게요. 나는 앨범을 덮고 부엌으로 향했어. 오늘 밤은 할아버지를 혼자 두지 않기로 했어. 모든 사람에겐 비밀이 있지만 때로는 그 비밀보다 함께하는 시간이 더 중요하니까. 사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더 재미있는 사연 가져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